김용민의 정치쇼.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사 토네이도 김용민의 정치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2018년 4월 5일 목요일 아침 10시 5분 30초.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식목일. 봄비 내리는 식목일이지만 휴일은 아니죠. 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는데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휴일에서 빠졌죠. 식목일이요. 안희정 영장 기각,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이러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기각 그리고 기각 사유 모두 어제 김용민의 정치쇼 3변시대에서 다 예측했던 바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한국 경제까지 불똥 튈까 걱정. 네, 많은 분들의 우려입니다. 미국 정부가 약 54조 원의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도 같은 액수의 관세로 맞대응했습니다. 중간에 낀 한국이 최대 39조 원의 피해를 볼 것이다. 조간신문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4부 알쓸경제에서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비 오는 날 정치쇼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ELO의 노래 레인. 김용민의 정치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891번 쓰시는 분 11시까지 출근이라 맨날 2부까지밖에 못 들었는데 오늘은 지각이라 3부까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네. 그냥 네. 한번 지각한 거 4부까지 다 들으시면 어떨까? 1시간씩이나 지각을.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들어가서 점심 먹고 그리고 일 시작하면 좋죠. 예, 그래요. 차가 안 막혀서 2부까지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광명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 목동 오는데 네. 1시간 걸렸습니다. 엄청 막혔나 보네요. 그렇죠. 9시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 그 시간이면 출근 시간 다 끝났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막혔습니다. 예. 안정화님, 일본 여행 중입니다. 여긴 해가 쨍쨍인데 서울은 비가 오나 봅니다.라고 하셨고요. 조진주님, 자켓만 벗으면은 이 하마 인형 무민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깔 맞춥니다. 라고 하셨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벗으면은 러닝 셔츠가 되겠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팔이 없는. 예.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5224번 쓰시는 분 궁금해서 그런데 김용민 씨는 어느 김 씨인가요? 왠지 정감이 가서요. 예. 그래요. 안동김 씨라고. 네. 안동김 씨. 안동김 씨 성을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지 않으신가요? 김구라 씨도 안동김 씨.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김구 선생도. 예. 김구 선생님도.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부담도 되고 그렇습니다. 몇 대 손 조용히 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바로 끼어드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자, 비 오는 날. 자, 오늘 어떤 뉴스부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삼성이 자사뿐 아니라 이 협력업체의 노조도 와해시키는 데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 네, KBS의 보도입니다. 예.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 이제 다량의 노조 파괴 문건을 확보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여기에는 이 삼성 내부의 노조를 파괴하는 것뿐 아니라 이 협력업체 노조를 와해를 하도록 시도한 내용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협력업체까지 그린화하려고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그린화. 그린화. 네. 예. 녹색을 참 좋아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들을 탈퇴시키는 걸 이걸 그린화라고 은어처럼 썼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뭐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러면 뭐 무슨 화인 건지, 뭐 레드화인 건지,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름은 그린화 문건이라고 하고요. 이 지난 2014년에 이 삼성전자 서비스의 한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그러니까 노조에서 탈퇴시키기로 한 문서고요. 이거를 삼성 측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삼성전자 압수수색에서 걸린 거니까요. 이 문서를 보면은 어떻게 직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킬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학연 등을 동원을 해서 술자리를 만들어서 설득을 하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네. 생각보다 너무 좀 고전적인 방식이라. 네. 또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좀 충격적인 내용도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이혼 그리고 금전 문제 이런 이제 개인적인 치부를 이용한다라는 대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혼이 치부가 될 수 있나요? 뭐 그분들은 그거를 이제 치부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혼 과정에서 벌어졌던 뭐 여러 가지 갈등상 이런 것들을 이용해 먹겠다. 제 치졸한데요, 진짜 사실이라면. 그렇죠. 이게 뭐 치졸한 것도 치졸한 건데 이게 따로 정보를 모으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라라는 것이겠죠. 이거는 법 위반 사안이고요. 사찰로 볼 수 있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찰 내용은 이 KBS 보도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 측에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삼성이 바라는 바니까. 삼성에서 그런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그러니까 자사 직원뿐만 아니라 물론 자사 직원을 수집을 해도 그건 불법입니다만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그런 내용을 수집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실제로 KBS 취재 과정을 보면 이 그린화 문건에 나온 그 해당 업체의 간부급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료가 원청이나 지사에 안 들어갔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업체뿐 아니라 이 다른 협력 업체에서도 같은 방식의 그린화가 시도가 됐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개된 문건이 그 피해자가 무엇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놓은 게 아니라 그 이제 업체들이 삼성한테 자랑 삼아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죠. 이 참치 잡으러 가서 고래를 낚은 좀 그런 셈인데 이거를 알고 들어가서 수색을 한 게 아니라 그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을 수사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문건이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당연히 인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삼성에다가 보고할 용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삼성에게 큰 어떤 족수가 돼버렸네요. 그렇죠. 일종의 이제 발목을 잡은 건데, 근데 발목을 잡았다고 보기에도 좀 그 애매한 게 삼성에서 보고를 해라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쨌건 분명한 거는 삼성이 이런 문건을 받았고 삼성 내부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이 추정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이게 삼성이 이제 자사의 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하고 그걸 넘어서서 다른 회사의 이제 노조까지 파괴를 하려고 한 정황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게 노동삼권이 이제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권한이다 보니까 좀 헌법을 무시한 거를 너무 아예 그냥 파괴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좀 이런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노동법에 관해서 정상근 기자가 좀 일가견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그 노무사 시험을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빠르게 그만뒀습니다. 그 참고서 몇 페이지까지 공부하다가 넘어갔어요? 참고서는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거 공부할 때 집합 보고 다 덮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10페이지 넘어가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덮어버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 조항이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뭐 10페이지라도 남들보단 많이 본 셈이네요.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인 리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검사의 개인 성향, 대인 관계 이런 사생활이 시시콜콜하게 기록되어 있는 블랙리스트로 추정될 수 있는 문건이 검찰 내부에서 발견됐다. MBC 보도입니다. 앞선 삼성 협력업체 노조와해 의혹 이것과 좀 연결이 돼 있네요. 뭐 그렇죠. 이 예전에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가 발견이 된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판사에게만 있을까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검사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혹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되게 이것도 상당히 좀 의외의 곳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어디서 발견됐어요? 이 검찰이 그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이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안태근 전 검사장 밑에서 일을 하던 이 평검사의 근무지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압수수색하는데 뜻밖의 물건이 뜻밖의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이름이 이제 인사세평이라는 이름의 문건이었는데
인사를 위한 공식 자료도 아닌데 이 검사들에 대한 뒷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건에는 이 검사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 그리고 조직 내 대인 관계, 심지어 사생활과 관련된 추문, 이런 은밀한 내역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심각한데요. 다른 대상도 아니고. 네네. 검사인데. 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뭐 그런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사찰을 했다라는 셈이니까요. 네, 판사 블랙리스트만큼 좀 충격이 큰 거죠. 게다가 이게 자료가 무려 15년 동안이나 축적이 되어 있는 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오래된 혹은 오랫동안 이제 수집을 한 그런 자료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검찰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따르면 공식 인사 자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 자료다. 이 인사 세평이라는 자료가요. 뭐 그렇게도 얘기가 나옵니다. 그 누가 작성한 겁니까, 그게? 요거를 아직 뭐 정확하게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부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높죠. 높고 이 안태근 검사장 밑에서 일을 하던 평검사의 사무실에서 이 문건이 발견이 됐다는 거는 안태근 라인의 검사 방에서 발견이 됐다. 그렇죠. 안태근 라인은 또 우병우 라인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에 이 양반이 하여간 검찰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다는 그런 풍문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인사세평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따져봐야죠. 그 뭐 윗선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있을 테고요. 더 윗선으로 좀 더 이 문건을 왜 만들었는지 무슨 이유로 만들었는지를 캐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MBC 취재에 응한 한 전직 검찰의 고위 간부는 이 세평을 사실상 블랙리스트와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위층에 밑보인 특정 검사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명분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맞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서지현 검사도 포함됐을 것 같은데요. 서지현 검사의 이름이 거기 안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15년 동안의 자료를 모으고 또 검사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뭐 큰 내용은 아니더라도요. 그 박근혜 정부 때 참 여러 가지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던 이문정 검사도 뭐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갔을 것 같고.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추정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다 뭐 이렇게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의심이 가는 거죠. 왠지 인사세평. 안 봐도 비디오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 판사 블랙리스트가 처음 나왔을 때도 뭐 이거를 뭐 어디다 썼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은 이제 실제로 그것이 활용이 됐다. 이렇게 드러난 바가 있죠. 검사들이 사실 들고 일어나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평검사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극소수의 일이죠. 권력형 검사들이 검찰의 이미지를 다 이렇게 훼손하고 있는데 이 문제만은 자기들 일이긴 하지만 자기들 일이라고 해서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사를 했을 때 뭐라고 할 국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정의 구현 차원에서라도 검사 블랙리스트 이 발본색원에서 어떤 인간이 어떤 의도로 작성을 하라고 했는지 또 작성이 됐는지 세심히 따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하나 마음에 좀 걸리는 건 이 조사단이 이 해당 검사의 사무실에서 이거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찾아냈는데 아무런 사법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통상 검찰은 수사하다가 딴 건이 발견되면 이른바 인지수사라고 해서 계속 파고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냥 그 눈 감고 지나갑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MBC의 보도로 이게 알려지긴 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이게 나왔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조희진 검사장인가요? 그분이 지금 거기 책임자죠. 조사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인지 묻고 싶네요. 뭐 아직 뭐 명확하게 다 드러난 건 아니어가지고 뭐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근데 어쨌건 이런 문서가 나왔으니까 조사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검사들을 사찰한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 개인적인 내용까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검사들이 자기들 일인데도 이게 블랙리스트 수사를 안 한다면은 할 수 없습니다. 정상근 기자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게 어떨까? 그것도 한 10페이지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 이번엔 12페이지 정도 보셔야지. 12페이지요? 12페이지까지만은이라도 좀 보시고 포기해도 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예,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전에 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미세먼지. 이거 뭐 온 사회가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긴장하고 네. 또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건데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요. 네, SBS 보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오늘은 모처럼 이제 좀 숨쉴만 했어요. 예. 숨쉴만 했는데 네. 이것도 내일까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또 엄청나게 찾아올 텐데 근데 정부가 지금 이렇다 할 대책을 사실 못 내놓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대책을 빨리 마련해라 뭐 예.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네. 행정안전부가 이제 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이 사회재난으로 규정이 되면은 여러 법적 조치를 긴급하게 취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 엄연한 재난이기 때문에 이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뭐 피해 발생 시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할 수도 있고 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특별 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당장 그 어린 아이들은 호흡기가 어른들에 비해서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을 수도 있고요.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그걸 못 하고 있는데 또 마스크도 또 긴급하게 보급을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당장 이런 조치라도 지금 취하지 않으면은 네,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건강이 좀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 36명도 네, 미세먼지를 이제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이거를 뒷받침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를 좀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나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예. 물론 뭐 이와 함께 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좀 장기적인 정책 마련도 좀 시급해 보인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 또 기각됐어요. 네, 안희정 전 지사는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서울 서부지법의 박승혜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1시 30분경 이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라면서 네, 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검찰이 뭐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 이 법원이 다시 기각을 한 셈이죠. 네, 또 법원이 안희정 지사의 혐의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그것도 덧붙여가지고 예. 네, 좀 검찰의 좀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안희정 전 지사 구속영장 기각되면 불륜이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들으셨는데 네. 그런 게 아니라 성폭력 혐의 입증 부족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일각의 시각이 네. 불륜으로 이렇게 해석된다. 불륜에 불과하지 않느냐라는 해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 패널들에게 여쭤본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들렸다면은 뭐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부에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목요일은 아빠들의 왕수다와 함께합니다. 먼저 정인설 한국경제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다음에 나온 분은 누구시더라? 네, 안녕하세요. 고현준입니다. 네. 고현준 씨. 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네. 직업을 말씀하셔야지. 예. 네. 시사평론도 하고 만평도 그리고 있고요. 예. 라디오 SBS 러브 FM 103.5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직도 해요? 네. 덕분에. 예. 봄 개편과 함께 시작했군요. 생각해보니까. 예. 뭐 로고송도 만들었다고 하대요. 로고를 지금 기존에 이제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때 쓰던 로고들이 좀 김용민 씨 스타일이어서 제 스타일로 좀 바꿔보려고 여기저기 좀 부탁을 해놨는데요. 네. 한 분이 뭐 하나 보내주셔가지고 네. 예.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방탄 BTS 스타일이에요?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예.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샵 1035 문자 주세요. 누구라노?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청취율 조사가 시작이 되는데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이 안 잡히면은 정치율에 다 이 로고송 때문입니다. 아니요. 이게 사실은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직 방송에는 저희가 노출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시험 방송한 건가요? 일종의 이제 B컷이라고 볼 수 있죠. 함량 미달이라서 좀 낮춰놓은 거고 좀
본 방송에서는 괜찮은 로고와 괜찮은 내용들이 담겨 있죠. 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통 잘 안 될 때 내용물보다 포장에 좀 치중하는 측면이 아니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지어 뉴스공장보다 낫다라는 문자 메시지들이 폭주를 했습니다. 본인이 보낸 걸 아니에요, 본인이 아니에요. 제가 모르는 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랬어? 내부자 거래. 예. 알겠습니다. 돕고 살자고요. 이 과포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사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폐기물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머리를 알아요. 예. 질소 방송. 예, 그렇습니다. 질소방송. 질소방송. 예,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세 분과 함께 또 아빠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욱 전 검찰총장,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이었는데 이분의 그 혼외자 사찰 여기 이제 국정원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 참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말이죠. 너무 불쾌합니다. 이게 만약 나의 일이었다면 어땠을까? 예, 소름이 돋기도 해요. 그 사찰이라는 게 예. 뭐 몇몇 특정 인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예, 그런 생각하면 저 섬뜩하죠. 당시 예. 검찰총장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이분은 예. 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해줬다. 혼외자 사찰을. 이 소식 정인설 기자님 소개해 주시죠. 이 사건이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 당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4월 4일에 오후 4시에 취임식을 합니다. 444. 예. 네. 근데 되게 그러면 지금 딱 5년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이 4월 5일이니까 그죠? 예, 예, 예. 근데 그 당시 9월 6일이었죠. 저도 정말 기억하는 그 신문 기사는 정말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죠. 조선일보 일면 사이드 톱이었죠. 예. 예. 최동욱 검찰총장 숨겨둔 아들이 있다. 예. 이런 제목으로 폈었고요.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과 예. 서초구청과 어떤 어떤 개입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이 이제 서천호 당시 국정원 2차장으로부터 이 혼외자 정보 수집을 보고받고 승인을 해줬다 이런 사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 정보를 빼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서초구청 감사 담당관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사람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청와대와 서초구청과 그리고 국정원의 정보를 연결해 준 그래서 제3자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요. 예, 예. 이 임모 과장이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당시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2003년에 검찰에서 같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국에는 그 연결고리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청와대, 국정원 그리고 서초구청 간에 다 합쳐졌다. 같이 일을 해서 이런 정보가 노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왜 당시 이랬냐? 당시에 이제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청와대 뜻과 다르게 국정원 그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이런 데에 대해서 뭐 이른바 이 최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이런 사적인 영역인 이 혼외자 정보 수집을 했다라는 거죠. 불법이죠? 그렇죠. 이거 뭐 무슨 기한 단계부터 불법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최동욱 전 총장의 뭐 혼외자라고 하는 그다음에 혈액형, 가족관계 등록부 이거 전부 다 불법으로 취득을 한 거죠. 예. 이거 저 중주 아닙니까? 소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게 2013년 9월에요. 시민단체에서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또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이었죠. 네, 고발을 했습니다. 예, 이제서야 드러난 건 아니고 그때도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요. 그 당시는 개인 정보를 이제 불법으로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고 사실 다 처벌받지는 않았어요. 다 처벌받지는 않았고 그 중에 한 명만 이제 처벌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실무선에서만 한 게 아니라 윗선에서 지시를 했다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인데 만약 불법적으로 이렇게 수사가 이렇게 그 사찰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또 개인 정보가 또 전달되도록 말하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국정원 직원이라면 이게 국가정보원법 위반입니다. 국가정보원법에는 이제 직권남용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고 또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거든요. 따라서 본인 이렇게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의 신분이나 뭐 이런 것 직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는 다릅니다만 당연히 불법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겠죠.
혼외자가 있다. 또 혼외 관계에 배우자가 있다. 이게 뭔가 이게 범죄죠. 네, 범죄면 뭐 수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뭐 서로 협조를 구한다던가 행정부처 간 이런 것들하고는 이건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범죄가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그 내연 관계 여성이 있고 뭐 내연 관계 여성과 예 낳은 그런 혼외자. 예. 이 존재 자체가 뭐 불법이거나 부정이거나 사생활의 영역이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에 있기 때문에 정서상 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들은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또 심지어는 그 행정부처까지 모두 이게 뭐 서로 협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메이킹이거든요. 만들어서 몰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2013년에 수사가 진행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아이 또 아이의 그 생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청와대 특별감찰관 소속 그 경찰 공무원 경정이죠. 또 서울시 교육청을 통해서 아이 학생기록부를 그 제공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또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정보를 빼낸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행정관 등이 누군지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에 넘기질 않았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에 그걸 조사하던 그 검사가 그 윗선에 의해서 결국 그 수사팀에서 배제가 되죠. 외교부까지 같이 다 조사했다. 그게 당시 청와대다 보고가 되면서 수사팀에서 딱 배제가 됐죠. 이게 정부가 맞습니까 이게? 하나 참 흥신소죠.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누구나 다 사찰당한다고 그때 유행했던 게 텔레그램이잖아요. 이거는 안 털린다. 근데 그것도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와서. 현준하는 그 메신저 중에서 현준하는 이렇게라도 알려야 됩니까? 지금 이해합니다. 저기 우리 고현준 씨는 난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세요. 고 김구 선생 뭐 이렇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인사를 하면 제가 성이 현씨인 줄 알고. 그렇네요. 그러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그런 식으로 알려도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알리면 뭐가 좋아요. 자, 이 현존하는 그 왜 모바일 메신저 중에서 보안이 가장 확실한 것이 이제 그 애플사가 만든 그 메신저, 뭐 아이메시지라고 하나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감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전화 통화도 일반 전화 통화 안 하고 그 페이스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라만 또 통화하시대요. 또 정말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은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또 녹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우나 가가지고 욕탕에서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그리고 요즘 카톡에 이제 단톡방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얘기하고 증거를 남기면 안 된다고 다 나갑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안 나가는 사람이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마지막 남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다 검색이 써야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 내가 봤을 때 보고자지. 그렇군요. 다 나가라. 내가 나가는 확인하겠다. 사람은 의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국가정보원하고 청와대가 말이죠. 사설 흥신소 노릇이나고 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뭐 최동욱 총장이 뭐 소송을 걸어도 할 말이 없겠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이게 오히려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게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지는 또 개인이 판단을 하겠죠. 이게 조용히 넘어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고 본인이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가 확인되는 게 좋은지. 그런데 결국은 이 문제 불법 사찰 등의 이슈가 계속 될수록 또 본인의 사생활이 다시 한번 또 입에 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난처하고 고민거리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국가범죄, 국가폭력에 대해서 나의 뭐 이런 이력, 사생활이 드러나서 얻는 피해도 있겠지만은 더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동욱 총장이 결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최동욱 전 총장이 고소 또는 고발을 하지 않더라도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범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사와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죠.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고 국정원도 적폐청산 TF에서 이 과제를
조사를 하고 있죠. 자체 진상조사를. 네. 그리고 또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재판이 벌어지면 또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또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깝네요. SBS 사옥하고 목동 이대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결국 의료진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 무슨 의료 사고가 나서 의료진이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뭐 극히 드물었는데 이번 사건은 이건 뭐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결국 나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이 4명한테 청구가 됐었잖아요. 주치 그러니까 의사 2명과 수간호사와 담당 간호사에게 청구가 됐었는데 담당 간호사는 불구속이 됐고요. 나머지 3명 의사 2명과 수간호사는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구속 수사를 한다라는 보도 나오기 전부터 계속해서 의료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마치 그 정해놓고 몰고 가는 마녀 사냥가 같은 수사다. 뭐 이렇게 누가 죄인인지 정해놓고 가는 수사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한풀이식 수사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 의료계에 이렇게 많은 집단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의협이라고 해서 의사협회가 있고요. 의사협회 말고 또 있습니까? 뭐 여의사협회, 소아청소년과 의사협회, 산부인과 의사협회, 뭐 간호사협회 엄청 많더라고요. 각각의 의사협회마다 지금 성명을 다 내고 있어요. 이건 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태에 있어서 이것을 범죄 행위로 보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대체로 그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료계 내부에서는요, 그 수가가 문제다. 그러니까 의료 수가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에서 본인들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상황에 인력도 부족하고 비용도 부족한 상태에서 벌어질 수 있었던 그런 참사인 것이지 의료진의 어떤 과실이나 의료진의 뭐 문제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을 뭐 구속 수사를 한다든지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이 골자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글쎄 이게 공감을 얻기가 쉬울까? 그럼요. 이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그런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떠나보낸 부모님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작년 이제 12월 16일 날 사건이 터진 거죠.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의료진은 반성을 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아시다시피 그 의료 사고라는 것이 나고 그 의료 사고를 나간 만약에 피해자가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그 의료계를 상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정말 하잖아요. 힘들죠. 그 사과를 안 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본인이 사과하는 순간 자기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 가면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는 절대 사과를 하면 안 된다. 일종의 불문율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의료진의 사과를 들은 적도 없는 유가족들 그리고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수사를 진행한 것일 테고 구속을 하는 것일 텐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인정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수가 체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저수가이기 때문에 문제다. 이게 시스템의 문제라면 그 시스템을 잘못 갖춘 병원장이라든지 재단의 이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정부처인 복지부가 잘못한 것이지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의 잘못이 아닌데 일선에 있는 의료진들만 지금 이렇게 고충을 겪고 있다. 아니 근데 근무지침을 어겼잖아요. 이 선생님들이. 지질정전기 한 병을 7개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그걸 상온에다가 한 5일씩 보관하면서 오염이 되게 만든 거죠. 이 의료 수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이 해야 할 그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안 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치 그 수가 문제가 잘못돼 있어서 비용이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수가를 따지자면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제법 잘 돼 있는 시스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시스템에서 뭐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그건 코미디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적어도 이대 목동병원은 그 수가에 대해서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지적을 한다 치더라도 그 병원만큼은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지금 열어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심평원이나 이런 곳에서 다 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의협이나 몇몇 그 의료계 단체들에서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수가 문제를 대대적으로 쟁점화하면서 새로 뽑힌 의사협회장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계의 트럼프로 불리는 사람이죠. 네. 트럼프? 글쎄요. 한미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 트럼프 사과하세요. 한동안 그런 별명이 있었던. 여러분 고현준 평론가가 한 말입니다. 네. 예. 손수호 변호사는 안 했습니다. 예. 정인설 기자도 안 했어요. 저는 방관했습니다. 예. 다 같은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최대집 이번에 그 의협 회장이 됐죠. 선출이 됐는데 이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대요. 그 뭐 흔히들 말하는 친박 집회, 뭐 태극기 집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있으면 제가 보기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집회에 항상 등장을 했었고 선봉에 섰던 굉장히 극우 성향을 가진 의사다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뭐 서북 청년단이나 이런 분들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회가 어디냐면 이제 제주 4.3 사건 당시에 민간인들을 양민 학살했던 주체들이죠. 사실은. 아니 그자들을 왜 존경하죠? 글쎄 말입니다. 근데 뭐 좌우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최대집 회장이 의사협회장이 됐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의사들이 느끼는 어떤 위기감 이런 게 좀 크다라는 우리나라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라고 해요. 평균 연봉이 1억 5천이고 OECD 국가에 있는 그냥 평균 근로소득자들의 평균은 보다는 한 두세 배. 우리나라 평균 그 노동자들보다는 5배 가량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직종이거든요. 의사라는 직종이.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말씀하신 대로 최대집 위원장이 이제 뽑힐 수 있었던 그 환경을 보면 의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혜택이 지금 적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글쎄요, 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뭐 의견 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수가 관련해서도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의료계 내에서도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 지지를 못 얻게 하는 회장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걸 의사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낮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 의사 숫자로 보면은 많지 않고 또 이게 의사들도 뭐 개업의가 있고요. 또 병원도 있고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의사의 어떤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최대집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피켓팅을 하는데요. 1인 시위죠. 그 피켓 내용이 이랬어요. 국회 탄핵, 헌재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말라.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힘으로 구출하여 명예 회복시키자. 또 의사로서 이런 말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위장장애, 음식 섭취 저하로 심각한 건강 상태. 즉각 정밀 검진 후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시도록 하라. 자유통일 해방군이라는 피켓 2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굳이 특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아마 그 변호인 측에서 그 특정 병원을 지정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거기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 병원이? 그런가요? 현직일 때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퇴직하고 나서도 예우 차원에서는 가능한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 손을 잃어버린 2명의 대통령은 안 되겠지만 안타깝습니다. 팩트 체크에 들어갈 지금 여력이 없어요. 이런 솔직한 거 좋습니다. 내일 아침 고현준 뉴스 브리핑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이렇게 입만 열면 화제성을 몰고 다니는 진행자 대단하죠. 누구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용민 말씀하는 거죠? 태국에도 SBS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럼.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해외 진출. 인도네시아 추천드립니다. 알아는 봤는데 아니야. 여기 하나. 그래요? 대한민국 SBS와는 무관합니다. 거기가. 자, 범정유님, 아이들의 생명을 뺏는 그런 행동을 하고도 당당하다니 놀랍다고 하셨고요. 2429번 쓰시는 분, 의사협회 분들 자신의 자녀가 이런 비연을 당해도 그런 말이 나올까요? 라고 하셨고, 곽영경님, 세월호 사건도 이대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더라도 지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뭐 청취자분들은 다 같은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역지사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의사협회도 이런 여론을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신들의 그 이익, 집단 이기주의죠. 그 이익만 얘기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도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을 텐데 놓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또
도덕도 있고 윤리도 있고 요령도 있는 거죠. 예, 요령에 항상 따라서. 뭐 수가 문제는 의사들이 항상 제기하는 문제죠. 기승전 수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게 사실 이제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 의료보험의 보장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거죠. 하는 게 네. 이제 문재인 케어잖아요. 근데 예, 이 예. 부분에 대하면 결국에 그동안 의사들은 병원들은 이 비급여 국민 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그 비급여를 이제 뭐 병원마다 뭐 거기서 수익을 많이 냈던 거죠. 많이 냈죠. 네. 근데 그거 갈수록 줄어드니까 예, 예. 위기감을 느끼는 거고 예. 항상 의료 수가 문제는 항상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 이대 목동병원 사태도 그 일환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잘못 건드린 거죠. 네, 제가 사람들의 잘못 건드렸어요. 예. 자, 정인설 기자님, 고현준 평론가님, 손수호 변호사님은 잠시 후 11시 넘어서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김용민의 정치 이쇼 3부. 오늘 목요일은 아빠들의 왕수다로 함께합니다. 저희가 이제 광고 나가는 사이에 또 15 나가는 사이에 고현준 씨의 그 인생 다재다능하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분야에서 또 업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적은 아니고. 저는 말이죠 이 부분을 녹음해서 네. 유료 서비스로 해요. 유료 서비스로. 몇 세 이상이죠? 아유, 몇 세 이상? 마이크 꺼졌을 때 오갔던 얘기들은 말을 안 하는 게 네. 방송국의 불문율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걸 예. 뛰어넘어야지 정말 좋은 방송이죠. 아니 저는 고현준 씨 갑자기 존경하게 됐어요. 저도요. 예. 네, 대단하시네요.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또 고현준으로 열심히 검색해 보면 뭔가가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연관 검색어에 예, 아니에요. 예. 그렇죠. 필명이 따로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훌륭한 분입니다. 손수 예리한데. 네, 사실 젊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보면은 사람이 그 의외의 내공이 있어요. 큰 사람이 되죠. 예, 제가 고현준 씨를 좀 그만 무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정인설 한국경제기자님 그리고 고현준 시사평론가 나오셨고 손수호 변호사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국정 역사 교과서 진상조사. 이 조사 결과가 잡음을 낳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회가 발족돼서 지금 조사를 했죠. 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가 이 중학교 역사 교과서 또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 이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운영했다. 또 여론 조작도 했고 예. 또 홍보비를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점. 사무실도 따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교과서 편찬 개입을 기획했고 교육부가 이를 지시를 받아서 실행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예, 예.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네. 앞으로 책임질 사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런데 예. 문제는 이렇게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또 네. 기자들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냐, 누가 잘못을 한 것이냐, 이걸 알려달라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냐, 수사 1회 권고 대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조사하기 어렵다, 수사 대상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게다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당시 국무총리로서 이 국정교과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고시 발표를 또 했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직무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보급을 계속 시도하기도 했죠. 예, 예. 그런데 이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 수사 1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어허. 그런데 다시 물어보니까 착각입니다.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이제 말을 잘못한 겁니다라고 번복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큰 일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사안을 착각하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이 크게 일고 있죠.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았으니 대통령이 없었을 때는 최고 책임자였는데 그 책임자를 빼놓고 수사 의뢰를 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내막이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내막도 사실 이 위원장의 단순한 착오인지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그런 그 노림수가 있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김상곤 부총리가 네. 사과까지 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중요한 일을 착각하고 실수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 죄송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한 착오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 위원장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더욱 큰 문제가 될 텐데 현재로서는 단순 해프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근데 김상곤 사회부총리가 취임한 이래로 논란이 된 일이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그렇습니다. 일단 유치원 생각이 납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이제 그 영어를 이제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요. 아니면 또 방과 후 수업 문제도 있었고 기타 교육 관련된 부분이 안 그래도 관심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는데 그만큼 신중해야 되죠. 또 실수가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고 학생도 더더욱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정책에 대한 그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그 불신은 더욱 커지거든요. 그만큼 더 조심하고 신중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나니까 김상곤 부총리가 다시 한번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실수했는지 등에 대한 그 기억까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사실 국정교과서는 그 정말 불법이 난무했다는 것이 밝혀져가지고 결국 뭐 폐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당시 이제 반대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했다고 그것 때문에 또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 이 소식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2015년이었죠. 당시에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가 행동을 보입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요. 광화문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죠. 네, 그 이순신 장군 동상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규탄하는 그런 기습 시위를 벌입니다. 총 17명의 대학생이 연행됐고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벌금 200만 원 형을 받았어요. 어이구. 그리고 또 나머지 6명은요. 3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았고 지금 현재 각각 2심 재판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3심 이제 대법원에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그런 그 의견 표명하는 거는 이제 자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좀 물리적인 그 힘을 행사했다라고 해서 현재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중인데 이게 우리 사회에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겠느냐 또는 용인해줘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점 또 결과적으로 볼 때 이 행동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기 전에 이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굉장히 무리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이 이제 개입되었다라는 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대한 그런 그 반박과 비난을 하기 위한 학생들의 행동에 대해서도 뭔가 고려 또는 선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사실 그때 그 이 학생들을 잡아간 이유가 집시법 때문이었겠죠? 네, 그렇죠. 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니까 미신고 집회라는 건데 만약에 신고를 했을 경우 이 집회를 허용했을까요? 일단 그날 다른 집회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집회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게 그 시위가요. 학술이나 문화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집시법의 엄격한 적용 대상이 또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학술 관련된 그런 걸로 평가되지 못하고 이제 시위로 평가된 이유는 또 동상에 또 올라갔다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엄격하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범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 배경 그리고 또 그 뒤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역시 이제 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법에도 인정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정이 있는데 법에 앞설 수는 없으니까요. 네. 하나만 한 말을 하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아니 지금 제작진들이 너무 한 사람만 얘기한다고 뭐라도 말하라고. 제가 눈을 쳐다봤는데 다들 뭐 제 눈을 안 마주쳐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아니 패널들도 말씀하세요. 이 모니터의 그 요구를 보고 하나만 한 말이라도 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 그렇죠. 인정하세요 잘못을. 한 20초 갔네요. 근데 200만 원 벌금은 너무 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 정말 대단한 겁니다.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트럼프의 아마존 때리기. 이 이슈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현준 평론가가 준비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트윗에 진짜 뭐 온갖 것들을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웬만한 그 종합 일간지보다도 다양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본인에게 트윗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준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쓴 글 중에 그 대놓고 손보겠다고 했던 기업이 그 유명한 지금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아마존인데요. 이 아마존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아마존에 대한 여러 가지 일종의 저는 뭐 루머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있는 내용들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들만 뜯어서 트윗에 올리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많이 사라졌을 때 거의 100조 가까이 사라졌다가 지금 한 3, 4일 만에 거의 600억 달러, 뭐 우리 돈으로 치면 65조 원 정도가 빠졌다고 그러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 이게 아마존이 있음으로써 그 소상공인들 예를 들면 저도 그 미국에 있는 분들 봤더니 그 정말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세요. 아마존에서 아주 사소한 거 수세미 같은 것도 아마존에서 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배달이 되어서 오고 아주 그 집에서 쓰는 사소한 것들도 다 인터넷 쇼핑을 하니까 예를 들면 동네 슈퍼에서 살 수 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동네 슈퍼들이 조금씩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사실은 있는 게 확실하다고 합니다. 수세미 정도면은 당장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봤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이 뉴욕에 사는 분이 있는데 제가 뉴욕 갔을 때 보니까 택배함 그러니까 퇴근해서 집에 오면서 택배함 문 열어보는 게 그들 일과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뭐 있나 봤더니 진짜 수세미도 그 안에 있더라고요. 배송비가 거의 없나요? 그 아마존 배송비를 트럼프도 시비를 걸었는데 이 배송비가 싸기 때문에 뭐 평균 1.5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 배달할 때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체국에 이게 우체국 역할을 하는 USPS라고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지불하는 택배비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워낙에 대량으로 거래가 되니까 일종의 할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존을 이용하면 택배비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트럼프가 뭐 자유경쟁 또 자유경제 시장경제 신봉자인데 또 이렇게 대량으로 거래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것까지 트집을 잡는 건 약간 좀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좀 뭔가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나름대로 막 저도 생각을 해보고 많이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이유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개인적인 원한. 일단 이게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 있죠.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검증단이라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비판했던 기사를 쏟아냈던 그 워싱턴 포스트 내용이 있었는데 이 워싱턴 포스트의 그 언론사 사주가 아마존의 CEO인 베조스죠, 제프 베조스. 배씨예요? 예. 그렇네요. 이 배씨고 이름이 줬어. 아이고. 아마 배씨는 아닐 겁니다. 아마존. 아마존인가요? 제프 베조스 이 CEO가 가지고 있는 언론사에서 트럼프에 대한 아주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내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유력한 근거로 다들 보고 있죠. 트럼프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대선 그 후보 시절부터 나중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손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해요.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결국은 그 러시아에 뭐 뇌물 준 이야기라든지 이런 기사들이 다 쏟아져 나온 데가 워싱턴 포스트거든요. 그리고 그 최근에 그 포르노 배우와의 어떤 인터뷰 스캔들. 문제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화가 난 삐진 트럼프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들을 그러니까 11월 중간 선거에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은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 전략일 수도 있다. 과거에 그 백인 중산 노동자들을 타겟으로 선거운동을 잘해서 캠페인을 잘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중소상공인들을 공략한다라는 부분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가 좋은 언론사가 있습니까? 없죠. 다 가짜 뉴스라고 다들 얘기를 하니까. 폭스 있죠. 폭스. 거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하고 그렇죠. 친한. 알겠습니다. 이진아님, 아마존에는 25불 이상이면은 미국 내에 무료 배송해 줍니다. 제가 직구 마니아라서 그래요. 미국 밖에서 이용하시는 거죠? 이진아님은? 이진아님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직구를 하시는 거죠. 하시니까. 저는 돌직구 매니아입니다. 돌직구 투수를 참 좋아합니다. 채널 A에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SBS 나와가지고
타방송을 홍보하는. 아니 방송 분량 채우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저런 얘기 하네요.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미안해요. 자, 김현정님 여기 뉴욕인데 진짜 아마존에서 다 삽니다. 아파트 택배 중 80%가 진짜 아마존이고 예. 아마존 프레임이라고 1년에 돈 내면 택배비가 없어요. 예, 미국인들은 다 이 아마존 프레임 회원들이에요, 대부분. 예. 그렇군요. 이게 참 그들의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는 게 뭐 어찌됐건 회사 이름이겠지만 지금은 거의 그냥 보통 명사처럼 쓰이니까. 그렇군요. 그래요. 미국의 이제 IT 기업들의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이런 아마존 같은 방법이에요. 무조건 처음엔 무료 싸게 해서 독점을 합니다. 시장을 독점을 하는 거죠. 말씀하신 건 7, 80% 아마존이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유료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카카오처럼. 그렇습니다. 뭐 지금 택시 유료, 택시 대부분 호출 IT 서비스 업체들이 선택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혹은 잠든 그 시간까지도 어쨌든 계속해서 연결돼 있게끔 만드는 거니까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와 아마존의 싸움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아마존이라고. 아마존. 트럼프는 임기가 있으니까요. 트럼프 임기 끝나고 나더라도 아마존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승자로 보자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아마존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는 불만이 있더라도 얘기를 하기 되게 힘들지 않을까. 현재로선. 네. 그 베조스 회장하고 너 일부러 읽으시는 겁니까? 다시 한번 발음해. 베조스. 예, 알겠습니다. 베조스 사장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네요, 정말. 배시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 성주 배신. 어디에서 베이조스라고도 또 얘기를 하니까요. 베조스 회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트윗 배틀도 상당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시죠. 트윗 배틀 뭐 구체적인 언급을 했던 거는 일단 그 트럼프는 워낙에 다양한 트윗을 날리잖아요. 근데 뭐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맞춤법은 많이 틀리다 보니까. 맞춤법이나 스펠은 그렇게 강한 사람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워낙에 좀 표현의 다양함, 뭐랄까요? 이게 좀 비아냥거리는 거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영어 공부하기는 뭐 기분은 안 좋다 하더라도 쉽습니다. 단어 되게 굉장히 편한 걸 쉬운 영어를 쓰고 직설적인 얘기를 많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는 영어를 쓴다고 그러죠. 그게 당선의 큰 비결 중 하나였죠. 그렇죠. 되게 단명한 영어들을 쓰고. 종종 그 뉴스에 나와서 얘기할 때 보면 뭐 저도 한 번씩 들릴 때가 있으니까 트럼프의 영어는 그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트럼프 영어가 쉽대요. 단문이에요. 삼형식으로 깔끔하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단문입니까? 짧게. 그래서 저도 이제 향후에 50원짜리 대한민국 방송 출연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진행자나 출연자가 문장 몇 개를 썼는지 그에 따라서 이제 출연료가 달라져야 한다. 전 이런 입장입니다. 전 적극 찬성입니다. 아니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면요 2시간 내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DJ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하고 그 차이가 있어야지. 응? 지금 뭐 연봉 협상설도 다가오고 있는 건가요? 아니 철은 지났고 김창완 씨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별 말씀도 하십니다. 예. 아니 뭐 이런 게 프레임 아니에요? 이런 게 프레임. 제가 수습을 못하게 됐습니다. 뭐 누구를 편향해서 한 얘기는 아닌데 거기도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죠. 아무튼 그 제프 베조스도 사실 트윗 세게 하는 사람인데 그 블루오리진이라고 그 아마존 그 회사에서 갖고 있는 우주 개발하는 회사 있거든요. 그 트럼프 로켓에 태워 날려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잘해서 로켓 태워주겠다는 건 아닌가요? 뭘 잘했겠습니까? 택배로 쏴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결국은 미국 사회는 이 트윗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도 뭔가 거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대꾸했을 것 같은데 없었어요. 대꾸 안 했어요? 네, 대꾸 그 전부터 뭐 워낙에 센 소리들 많이 했으니까. 트럼프 입장에선 태워준다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배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네. 기업하면서 현직 대통령한테 우리나라는 이 대기업 회장님들이 뭐 줄줄이 뇌물 갖다 바치기 바쁜데 말이죠. 그렇네요. 독대. 우리 배 회장님 훌륭한 분입니다. 독대하고 들어가고 많이 놀랐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등학생 자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아이고 세상에 제가 이 서비스 이름을 이렇게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온종일. 저도 아마 이게 좀 일찍 나왔으면 저의 인생이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주말, 명절, 방학 때
돌봄 서비스 이게 가동된다면 엄청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각 학교마다 개교 기념일이 다르잖아요. 예. 근데 부모가 다니는 직장에서는 그게 혜택이 없잖아요. 그날 미쳐버린대요. 최근에 뭐 갑자기 뭐 방과후 수업을 없애겠다 뭐 이런 하면 가장 먼저 그러니까 그 워라벨이라고 해서 휴일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제일 또 발작 놀란 사람들이 이런 워킹맘들 아니 식목일에도 안 쉬는데 개교 기념일엔 왜 쉽니까? 아 저한테 따지십니까? 예. 그래요. 그 저기 아이 없는 분들은 잘 체감이 안 되시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는데 한번 나와 보시고 일러 보시면 이 개교 기념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날인지를. 예. 돌봄 서비스라는 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 학교나 지역 학교에서나 아니면 지역의 아동센터에서 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 후 끝나고 나서 애를 이제 맡아주는 거예요. 부모 대신에 돌봐주는 거죠, 말 그대로.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수가 너무 적었어요. 사실 이걸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맞벌이 부부들인데 맞벌이 부부들은 지금 뭐 적게는 46만 명, 많게는 6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돌봄 서비스 지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만도 이용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죠. 다른 일반 뭐 그냥 전업주부들도 일이 꺼낼 때 이용을 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되게 이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로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줄이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정부가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2020년까지 그러니까 매년 한 2천억 정도씩 5년간 1조 1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이 수를 한 10만 명 이상으로 확 늘려서 53만 명 정도가 혜택을 20만 명을 늘려서 5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골자죠. 어제 어느 초등학교 와서 1일 돌봄 교사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시간도 늘어나는 거고 인력도 늘어나는 거니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도 혹은 시간도 늘어나는 게 되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김의선님 저도 맞벌인데 내년에 당장 학교를 보내야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돌봄 기사 접하고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또 돌봄이라는 자체가 믿고 맡겨야 하는데 혹시 우리 아이가 학대를 당한다든지 뭐 이런 일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정실님 애 넷을 다 키워놓으니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군요. 저도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인생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뭐 타이밍입니다. 이후에 제가 지금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사를 한 3번 했는데 이사 가니까 전철역이 생기고 고속도로 IC가 개통되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인생이 이런 거구나. 박복하다. 박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이제 대박 터지실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잘 풀리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제가 SBS 진행하고 마쳤는데 출연료가 일괄적으로 오른다. 그래도 인생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돌봄 서비스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시간도 늘고 인력도 늘었는데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생각하시겠지만 퀄리티도 그 질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게 돌봄 서비스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맡은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질 자체가 없어서 자습을 시킨다던가 멍 때리고 온다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학부모들도 꽤 있거든요. 안돌봄 서비스군요. 그건. 그렇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뭐 그야말로 그냥 시간 때우기. 무늬만 돌봄인 거 이런 것도 있죠. 질도 이제 향상이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아님 저희 학교 돌봄 서비스 신청해도 대기만 6개월 넘게 걸립니다. 저도 그래서 재택근무로 바꿨네요. 7살 둘째 3학년 될 때까지는 계속 집에서 일하는 걸로. 아이고. 이 말씀이 뭐냐면 이제 지역 미스매치가 심하다라는 건데 주로 이제 돌봄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서울에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특히나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에는 그러겠네요. 특히 이용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같으면 더 그러겠네요. 또 아이들의 나이대도 비슷할 테니까. 돌봄센터는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몰려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집중. 이게 제가 사는 아파트 이 동에 비슷한 그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살아요. 그래서 공동 육아 비슷하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자구책을 구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적지 않다는 그러시겠죠. 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초등학생 자녀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이게 잘 시행되고요. 또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게 됩니다. 1819번 쓰시는 분 학교 재량으로 방학도 다 다릅니다. 봄방학 없는 데도 있고 기간도 다르고
직장에는 방학이 없었어요. 아이고, 그렇죠. 육아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경력 단절되고 그렇죠. 네. 직장 그만두고 경력 단절되고 가장 경력 단절 심할 때가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다들 육아휴직을 쓰고 대부분 직장을 그만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그 돌봄 서비스가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면 그야말로 경단련 문제도 좀 해결이 될 수 있겠죠. 나라가 도와주는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도 되는 나라. 육아 보육 문제, 이 문제의 상당 부분의 짐을 또 국가가 함께 지는 그런 나라, 그런 꿈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세 분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마무리가 되네요. 네. 이게 바로 고현준의 뉴스 브리핑과의 차이점. 저희 뉴스 브리핑은 차별성. 캐주얼하게 갈 거예요. 네, 차별성. 네. 네. 변별력. 여기 너무 묵직해. 네. 고고고 그 캐주얼하지 않은데. 아무튼 여기만 오면 나 이게 힘이 든다. 2부하고 3부 사이에 우리가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고현준 씨의 입만 뻥끗하면 이제 큰일 그렇네요. 납니다. 네. 자, 우리 손수호 변호사님, 정인설 기자님, 그리고 고현준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소년의 귤이 흐르고 있죠. 자, 저는 4부 김용민의 정치 이쇼. 월초라서 광고가 없는 사부입니다. 아이고, 애청자분들은 광고가 없어서 참 많은 좋은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좋지만 약간 기죽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출연자분들께 출연료는 또 SBS가 이렇게 아니, 저는 뭐 어차피 월급 받고 나오고 김이는 크게 죽었습니다. 그래. 이 원가 대비 아주 비경제적인 방송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알쓸 경제 시간입니다. 그러게요. 예, 네. 예. 이번 주만 그렇습니다. 이번 주만. 예, 네. 예, 예. 자, 하나만 붙여주세요. 네. 아니 근데 모든 사부가 다 그래서 자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철진입니다. 예. 네.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그래요. 자, 지금 뭐 오늘 조간 보니까 네. 7개인가요? 일간지의 제목이 같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요. 미국하고 중국이 크게 한번 붙었는데, 네. 근데 이에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터질 까까지가 거의 모든 신문의 제목, 논조, 기승전결까지도 지금 비슷한 그런 오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엑스도 나왔어요. 엑스까지도 39조 우리가 현대경제연구원 그거까지 다 똑같이 지금 나왔는데 자, 요거 한번 검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예. 일단 시작을 좀 보면은요.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때문에 그것을 경제 쪽에서는 이 보복 관세 내지 무역 전쟁으로 이제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리하게 즉 수입품에는 다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것이고 가장 많이 미국에 수입하는 나라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공격을 했다가 그 동안에는 엄포를 계속 놨거든요. 그리고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500억 달러에서 최대 6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한 55조 원, 60조 원대의 중국 품목 뭐 한 천 몇 개에 대해서 관세 때리겠다. 25%. 그것도 엄포인 줄 알았는데 어제 그제인 거죠. 그제 그 리스트까지도 리스트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 동안에 이게 이렇게 지르고 안 하고 이랬는데 리스트까지 나왔으니까 이건 진짜인가 보다 생각을 했고 그로부터 한 3시간, 4시간 만에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예요. 좋다. 니네가 했어? 그럼 우리도 한다 해서 우리의 리스트까지 나와서 트럼프가 가장 두려워하는 농장 자기 표밭 아닙니까? 콩. 밀도 기다려라. 대두. 그다음에 자동차 중국이 지금 최대 수입국 아닙니까? 마지막 비행기 보잉까지 쫙 하면서 우리도 25% 매길 거야라고 하고 또 인민일보 한국시보에서 그 글들을 보면은 결연합니다. 뭐 결사항전. 우리는 말복비는 낭떠러지에서 잡는다.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작가팀이랑 다 얘기하고 세계 증시 초토화 각오해라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도 보시면 알겠고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 코스피는 급등하고 있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오늘 새벽에 나온 상황은 갑자기 미국에서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더니 뭐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무역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역 협상을 하려는 거다. 뭐 이렇게 나왔고 그쪽에서 뭐 경제 참모들이 이거 협상만 잘 되면은 관세 안 매기고도 잘 될 수 있어라고 이게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 틀어버리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이 급등하고 끝난 거 아니야라는 낙관이 나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끝은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빠르게 뉴스를 업했습니다. 코스피 보니까
33.86 그렇죠. 오른 네. 2,441.9. 한 1.4%까지 올랐을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서로 리스트를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협상 기간이 있어요. 예, 이제 예. 그렇게 되고 완전히 도장을 딱 찍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금방이라도 일촉즉발로 할 것처럼 하다가 미국에서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양쪽 다 수류탄을 뽑아 들었는데 네. 그 핀 있잖아요. 네, 안전핀. 네, 안전핀. 그거를 이제 이게 약간 이렇게 질척질척하고 있는 그런 네. 느낌? 예,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트럼프가 그러면 지금 칼을 뽑았다가 다시 집어넣는 형국입니까? 그런 형국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에게는 좀 수치스러운 일이죠. 아, 그렇죠. 예, 저는 이번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본 게 이게 무역 전쟁이기도 하지만 패권 전쟁이기도 하거든요. 예. G2의 자존심 경쟁. 그렇습니다. 네. 지는 해 미국과 이제 뭔가를 가보려는 중국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게 단순히 무역 전쟁 뭐 관세 매기고 끝날 게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도 안 치르고 이렇게 스스로 중국은 괜찮아라고 한다면 패권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 좀 자멸하는 몰락하는 길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조심해야 된다는 게 그렇게 미국이 꼬리를 내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보관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중국을 공격할. 그래서 좀 긴장감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까지만 보면 오늘 아침 트윗글까지만 보면 트럼프가 살짝 약간 이거 비방 용어긴 한데 이렇게 쌍지읒 오 리을한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뭐지? 쌍지읒 오 리을 아따 같은 느낌으로 지금 트윗글을 올렸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또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무역 전쟁 과거 역사 중에서 1930년대 우리 대공황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대공황 같을 때 잘 보면 미국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때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럽이 갖고 있던 패권을 미국으로 넘어오는 시기에 대공황을 통해서 전 세계가 다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치열한 무역 전쟁이 있었고 그때 미국은 60% 관세를 매겼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죽었지만 예. 유럽도 죽고 예. 그 싸움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영국에서 패권을 뺏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패권 전쟁을 분명히 한다면 한번 싸움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요번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을 좀 심도 있게 봅니다. 근데 뭐 이때 다수설 비롯해서 현재 증권업계 증권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서로 엄포만 놓고 끝날 것이다. 예. 긴장을 뭐 크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결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지금 미국이 그 한 방 먹은 거 아닙니까 지금? 먹었죠. 네, 먹었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 몰랐죠. 네. 근데 애초에 자기들도 잃을 게 있는데 네. 그렇게 세게 질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의 뭐 그런 질르는 맛으로 아까 아마존 얘기도 했지만은 트럼프는 그런 좀 테크닉인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존 하나를 자기의 희생양을 삼는 거예요. 그러고서 논리를 정하죠. 아마존 때문에 소상공인이 망했다. 아마존을 세금 안 낸다. 그러면 아마존한테는 적대적이 되지만 수많은 미국 소상공인들은 또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트럼프의 테크닉을 보면 내 편, 남의 편. 남의 편 공격, 내 편들은 다 낯지고. 아주 명확한 이분법적으로 좀 알고 있더라고요. 전략을. 두 국민 전략. 좋은데. 네, 맞아요, 두 국민 맞아요. 전략. 맞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전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베조스 회장, 제프 베조스. 베조스 배 회장이 말이죠. 이렇게 대놓고 그 대통령한테 들이받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미국은? 문제가 없는 것이요. 이제 미국은 우리도 이제 촛불이라든가 우리도 여러 과정 거쳤지만은 수많은 뭐 그런 더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법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게 있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실제로 뭐 어떤 뭐 그냥 살아남는 과거에 이런 게 뭐였냐면요.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때 핵심 주범이 리먼 브라더스 붕괴잖아요. 근데 리먼 브라더스 회장은 그 붕괴 다 터트리고도 자기 퇴직금으로 거의 4천억을 받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그거는 진짜 막 돌팔매감 아닙니까? 근데 그때도 미국이 그거를 잠잠했던 게 그게 이제 욕은 엄청 먹었어요. 욕은 먹었지만 그걸 빼뜨리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먹고 리차드 펄슨은 갖고 그냥 가버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으로 법으로 가려는 그러니까 아마 그 제프 베조스도 막 로켓에 태워 날려버리겠다.
그게 뭐 불법은 아니잖아요. 날려버리고 싶으면 내 마음을 나 마음인데 내가 트럼프를 우주로 날려보고 싶다는 걸 표현했는데 미국 헌법에 그거 핵심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가. 박근혜 정부 같으면은 만약에 기업 회장이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분명히 뒷조사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하여간 참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자, 근데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 일단 확전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만은 우리에게 어떤 여파가 혹시 생기는 건지 또 뭐 만약에 진짜 이 싸움이 커지면은 뭐 39조 손실 본다. 그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뭐 기술적으로만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중국 수출 비중이 25%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 아니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우리가 왜 새우등이 터지냐. 근데 우리가 25%를 수출하는데 그 25% 중에서 한 70%는 뭐냐면 일명 중간재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데 중국이 우리한테 받아온 걸 가지고 자기네가 몇 개를 더 붙인 다음에 그걸 미국으로 팔아요. 완성품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중국이 싸워서 서로 25% 30% 고유 관세를 붙이면 두 나라의 교역은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25% 하는데 그것도 거의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제 30조 원대의 피해가 나온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제 가장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미중 사이의 그 갈등이 뭐 이 정도에서 수습된다면은 별일 없겠네요. 그럼. 수습되면 별일은 또 만약에 심화된다고 하면은 또 양쪽이 또 우리한테 오늘 편을 들라고 은근히 간접적으로 또 통제를 가지고 저희는 어느 쪽도 편들기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또 게다가 또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1도라도 기우는 순간 상대국의 그 반발과 분노는 뭐 우리가 당장 지난번에 이 무기 뭐였죠 갑자기 사드가 제가 이제 다스를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요. 사드인데 다 발음이 나가지고 거꾸로 하면 그렇습니다. 사드와 다스가 요즘 혼동이 돼서 그 사드 때 얼마나 크게 홍역을 치렀습니까? 그렇죠. 그 일이 또 생각이 납니다. 6548번 쓰시는 분 중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에 우리나라 부품도 많이 쓰고 현지에서 생산하는 우리나라 기업도 많은데 우리 기업들이 피해 많이 보겠네요. 아이고 정확하게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주 6548번님 놀랍습니다.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서 봉합이 되는 그런 양상이니 뭐 예의주 씨는 해야 되겠지만 예의주 씨 하자. 근데 오늘 밤에 트위터에 제가 말했잖아요. 트럼프가 또 트위터에다가 무역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되겠네. 또 쓰잖아요. 그럼 내일 또 주가 급락. 정말 참 트윗을 좀 어떻게 들이시면 안 될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우리 권혜리 기자님 그 미세먼지 2탄 준비하셨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시고 해가지고 오늘 두 번째도 좀 두 번째 얘기도 좀 해보자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지금 저번에 잠깐 짧게 얘기가 나왔지만 미세먼지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를 막아보겠다고 이것저것 사셔야 되는 게 많단 말이에요. 지금 지출하시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거는 굳이 안 사도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찝어드릴까 해서 갖고 와봤어요. 굳이 살 필요가 없는 미세먼지 상품. 일단 그 이제 액수 순들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화장품이라고 요즘 많이 나와요. 뭐 미세먼지를 차단한다, 뭐 피부 장벽을 세워준다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 차단하는 화장품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굳이 미세먼지를 막는다는 목적으로 새 화장품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사지 말라. 왜냐하면 일단 미세먼지라는 것은 정확히 그 피부에 침투되고 하는 메커니즘 같은 게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아직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고를 하는데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는 거 있으면은 신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외선 차단이나 뭐 주름 개선, 미백 이런 거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요건을 갖추면 나라에서 이렇게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을 해도 되게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몇 개 좀 봤는데 굉장히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을 좀 버젓이 이용을 하거나 약간 그 협찬받는 블로거분들을 통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란 말을 계속 이렇게 쓰는 식의 광고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고 블로거들을 통해 얘기하게끔. 근데 사실은 협찬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세먼지는 피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원래 피부에 좀 염증이 있으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민감성 피부라는 거 하는 경우에 이 염증이 나빠지고 그러니까 아토피 같은 것도 좀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 같은 거는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잘 씻는 거예요. 네. 들어오자마자 씻는 게 씻고 원래 쓰시던 자기 피부에 맞는 자기 그 예산에서 가능했던 화장품 잘 바르시는 걸로 그 정도로 잘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 어떤 기능을 표시할 때 말이죠. 기능을 표시할 때 뭐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뭐 저감시킬 수 있다. 뭐 몸에 주는 영향 그런 표현을 못 쓰게 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건강기능식품들 중에도 그런 기능을 강조했다가 그냥 영업정지 먹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숙취 해소 이런 것들. 그래서 그거를 약간 마케팅성을 하면은 나라가 봐줘요. 근데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세먼지 기능성 화장품 그런 거는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숙취 해소 같은 경우 뭐 술자리의 강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서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정지 먹으면요. 그럼 영업을 못 하느냐? 아니야. 또 거기다가 뭐 또 하나 그 원래 명칭에다가 뭐 플러스, 업그레이드, 뭐 2.0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다시 또 그렇죠. 다른 제품이니까 명백하게 나옵니다. 참 그런 또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미세먼지 관련한 그런 과장 홍보 이런 것들은 뭐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뭐 미세먼지에 좀 효과가 있다는 정도 기능성이 아니라 그런 정도 광고만 하려고 해도 일정 이상의 요건은 갖춰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는 있어요. 그건 뒤집어서 말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없고 그냥 업체들이 뭐 20명, 15명 이 정도 상대로 실험을 해서 미세먼지 를 막아주더라라는 식으로 자체 실험을 하면 그냥 어느 정도 마케팅성 문구를 쓸 수 있는 정도예요. 봄쭈구미님, 권 기자님, 미세먼지 씻어주는 삼겹살은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이거 아직도 이렇게 삼겹살이 미세먼지 씻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삼겹살하고 미세먼지는 상관이 없어요. 뭐 기름기 때문에 뭐 몸으로. 오히려 그 제가 지난번에 요리할 때 굉장히 초미세먼지 많이 발생할 때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런 유증기 나올 수 있는 삼겹살 집에서 삼겹살 굽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환풍기 잘 쓰시면 맛있는 고기 먹으면서 공기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근데 괜히 환풍기도 없이 삼겹살 요리하시다가 오히려 먼지 더 많이 들이마실 수 있고요. 이게 뭐 미세먼지 씻어준다 그런 식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요 식품으로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의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몸에 좋은 식품들 예를 들면 해조류 같은 거 뭐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는 식품들을 먹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몸 안에서 생기는 염증이 좀 빨리 낫는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예요. 이게 좋은 음식 먹으면 되겠네요. 제일 좋은 건 물 또 그리고 약간 이제 몸의 순환을 돕는다고 해서. 봄쭈꾸미님은 그 쭈꾸미 드시면 좋겠네요. 근데 결론은 되게 좀 원론적으로 끝나네요. 잘 씻으면 되고 몸에 좋은 음식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는 정말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먼지 시장이라고 하는데 마스크 같은 거는 정말 쓰면 좋은데 문제가 많은 날 많은 좀 그러니까 부가 상품들 같은 것들이 꼭 그렇게까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거죠. 마스크 얘기하셨는데 방충망 마스크가 요즘 또 화제던데요. 그거는 저는 안 붙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충망 마스크라고 이렇게 그거 뭐 창문 필터라고들 많이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날씨가 나쁜 날도 짧게라도 조금씩이라도 그러니까 매일 환기는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환기가 잘 안 되죠. 방충망 마스크를 붙여놓으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또 뭐 살 필요 없는 그런 미세먼지 대책. 저 또 하나는 캔 한번 해주세요. 습속 공기 캔, 산소 캔, 습속 공기. 그거 좀 진짜 궁금했는데. 저 산소캔도 지금 계속 뭐 이렇게 판매가 늘고 있다는 미세먼지 제품들 중에 되게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안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산소캔은 아직 공산품이에요. 그러니까 인체에 어떤 독성을 미치는지 실험을 하지 않아도 팔 수 있는 그냥 이런 뭐 라디오나 뭐 이런 볼펜 같은 그냥 공산품 제품입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의약 외품이 돼서 인체에 미치는 독성 검사는 받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이 대기는 기본적으로 질소 80에 산소 20이잖아요. 근데 그런 고농축 산소캔은 산소 100이잖아요. 습관적으로 산소를 들이마시는 게 과연 몸에 좋은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없고요. 그 김수민이라고
그 월요일 4부 사실 이 사람 때문에 광고가 안 붙는 겁니다. 지금 지금 들으면서 지금 문자 주신 거예요? 김수민 씨가 방금 저 문자를 남겼는데 김용민 PD 이제 그 삼겹살 먹으려고 일부러 미세먼지 안 마셔도 되겠네요. 제가 이제 삼겹살 먹고 싶을 때 미세먼지 많이 먹었다. 목에 때 먼지 때 빼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저부터. 우리 이제 마이너스의 출연자 김수민 평론가. 아니 우리 동료 아니에요? 마이너스의 출연진. 아니 목요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부동산 시장 관련한 뉴스 준비하셨죠? 이게 큰 거였었는데 요즘 워낙 빅 뉴스들이 많아서 묻혔는데요. 4월 1일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그 유명한 현재 보유세 직전에 마지막 카드죠. 이게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양도세라는 걸 내잖아요. 왜냐면 이게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집을 팔아도 차익이 생기는 거에 이제 세금을 내는데 그럼 중과가 뭐냐? 한 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 3주택자 이상이 될수록 세금을 10%포인트, 20%포인트 더 매긴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자기가 직접 살지는 않더라도 보유를 3년이건 5년이건 10년까지 최장 10년 이상을 하게 되면 30%를 또 깎아줍니다. 그거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4월 1일 지금 마찬가지죠. 오늘도 집을 팔면 다주택자가 이제는 4월 1일 전에 비해서 세금을 보통 2배, 많게는 5배, 뭐 6배까지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이제 핵심은 부동산 의견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나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을 이제 안 내놓고 일명 버티기에 들어간다. 그럼 이제 사람들은 살고 싶어하는 집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거래 절벽이 나오는데 거래 절벽입니다. 거래가 안 돼요. 그것이 결국은 공급 축소, 수요 많은 그래서 가격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거래 절벽은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 자산 가격에서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 게다가 지금 금리도 오르지 않느냐.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야, 내가 세금은 많이 내긴 내지만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 때 미리 팔자. 그 탈출 러시가 나오게 되면 가격 하락은 걷잡을 수 없게 더 커진다. 이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고요. 4월 1일 시행이 됐으니까 제가 보기에 선거, 지방선거 6월 끝나고 7월 정도면 효과는 정확히 방향은 나온다. 3개월이면. 이때서부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진짜. 아니 그 본인이 하셨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왜냐면 파리 대책이 작년에 나왔잖아요. 강하거든요. 근데 파리 대책이 지금 하나도 서울에서는 맥을 못 쳤는데 이제 1년은 우리가 줘야 되는 거죠. 1년은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 7월부터는 냉혹한 김현미 장관에 대한 국토부의 이번에 부동산 규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부터는 정말 이런 뭐 이랬다 저랬다보다는 더 확실하게 이제 평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제가 그런 말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경의를 표했었는데 아유. 너무 겸손하십니다. 정철진 평론가님. 자 다주택자들 뭐 장관들도 뭐 장관급 인사들도 뭐 내놓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또 나는 못 팔겠다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도 이 3월 거래량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 것이 확인이 됐는데 단군 이래로 단군 이래 3월 중에서 올해 3월이 제가 보기에 16,000건, 17,000건 뭐 그 정도가 이제 매매가 됐으니까 내놓긴 내놓은 거 맞습니다. 가장 많은. 그래서 이미 이제 팔 사람은 팔았고 버티기냐 아니면 버티다가 애따 모르겠다. 나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탈출이냐. 근데 이걸 가지고 부동산의 집값의 향방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뭐 몇몇 분은 공직자 중에서 판 분도 뉴스에 나왔고 또 몇몇 분은 안 팔았고 또 몇몇 분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뉴스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빅 이벤트가 나올 때 예단은 금물이고 예단은 금물. 확인 후에 들어가시는 게 실은 마음 편합니다. 물론 아유 내가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미리 저는 이걸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여름까지는 좀 일단 실탄을 이렇게 모으시면서 예. 뭐 보시라. 실탄이라면 현금을. 어차피 지금 대출이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는 것도 지금 3개월, 4개월 사이에 막 폭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실은 솔직히 낮으니까요. 일단 좀 그것도 좋은 방책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국토교통부가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의 그 정책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제가 일부러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었습니다만 정부가 이렇게 반성문까지 내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빚을 내서 집 사도록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시장이 천명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이 말 다음에 이제 만에 하나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아유 이런 흔들리면 안 되겠네 해서 또 보완책을 내놓지는 않겠다. 일단은 이 규제를 한번 보겠다는 말까지 덧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부의 입장은 일단은 한결같다. 그것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주님 분양받고도 집매매가 안 돼서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혹시 다주택자인데 가격이 안 올라도 세금은 많이 내야 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지금 어떤 세금인지 모를 텐데요. 하고 그 집이 어디 있는지는 모를 텐데 제가 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팔 때입니다. 팔 때 차익이 나온 그 차익에 대해서 중과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지금 파셔야 때문에. 되는 집이 안 올랐으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고 그 집이 어딨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청약 조정지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인지. 알겠습니다. 안 매기는 데도 있으니까. 자, 4부 알쓸경제 함께해 주신 권혜리 SBS 기자,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의 정치쇼 4월 5일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아침 10시 5분에 금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